2026년 1월 3일 새벽 남미의 심장부 카라카스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현대전쟁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폭풍의 전야에 불과했죠. 미 특수부대가 니콜라스 마두로의 대통령궁을 덮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40분. 이 2시간 20분이라는 짧은 찰나에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역사는 송두리째 재편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잠든 사이 미군은 가장 대담한 레이드라고 기록될 군사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카라카스 외곽의 주요 군사 요충지들은 정밀 공습으로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마두로가 자랑하던 철통 보안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력화되었습니다. 작전 종료 후 백악관에서 들려온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주도한다는 선언은 전 세계의 숨을 멈추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이 말하는 주도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처럼 베네수엘라를 식민지로 삼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라크 전쟁 때처럼 수만 명의 점령군을 주둔시키며 직접 통치하겠다는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의 전략은 훨씬 더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그들은 법적 소유권이나 공식적 점령이라는 단어를 철저히 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제법의 함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상 점령국이 되는 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생존과 치안, 의료, 심지어는 무너진 인프라 복구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수조 달러의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무거운 짐을 미국은 짊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실속만을 챙기는 그림자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실무적인 통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나라의 생명줄인 석유 채굴권, 해외에 동결된 천문학적 액수의 자산,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을 정통정부로 인정할지에 대한 외교적 승인권만을 손에 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빌딩의 소유주는 아니지만 건물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문과 엘리트 작동권, 그리고 금고 열쇠를 가진 관리인과 같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조종하려 합니다. 정보 협력, 보안 공조, 그리고 언제든 다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포라는 세 가지 도구를 적절히 섞어서 말이죠. 이러한 방식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비난도 피하게 해줍니다. 점령이 아니기에 의회의 까다로운 예산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해외 파병에 민감한 여론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파나마의 노리에가 체포, IT 개입 등에서 써먹었던 검증된 전략을 2026년의 기술력으로 업그레이드한 셈입니다. 미국의 로드맵은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 남은 마두로 지지 세력을 무력화하고 핵심 기반 시설을 장악하는 안보 공고화. 둘째, 석유 생산을 정상화하고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며 순종적인 기업에게만 제재를 풀어주는 경제 길들이기. 마지막으로 미국의 입맛에 맞는 과도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정치 관리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진짜 충격파는 베네수엘라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카라카스 상공에서 미군이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기술은 사실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거대 국가들을 향한 경고장이었습니다. 마두로의 요새를 지키고 있던 그 수많은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체계들. 그것들은 모두 누구의 작품이었을까요? 단 한 발의 반격도 허용하지 않고 카라카스를 유린한 미군의 그 비현실적인 무기를 본 중국과 러시아의 얼굴은 아마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보며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새벽 카라카스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중러의 방위 전략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카라카스의 밤하늘이 미군에 의해 유린당한 그 순간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베네수엘라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전략 상황실이었죠. 마두로의 체포는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과 러시아가 공들여 쌓아온 불패의 방어 신화가 단 140분 만에 고철더미로 변해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의 최첨단 다층 방공 시스템과 중국의 최신형 위상배열 레이더가 촘촘하게 얽힌 이른바 남미의 요새였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방공망이 그 어떤 미군의 공습도 사전에 차단하고 괴멸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중국 역시 자신들의 센서 기술이 미군의 스텔스기조차 잡아낼 수 있다고 자랑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미군의 헬기 부대가 대통령궁 앞마당에 내릴 때까지 그 비싼 레이더들은 단 한 번의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발의 방공 미사일도 발사되지 못했죠. 이는 군사적으로 볼 때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특히 중국의 이 사건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사용하던 레이더 체계는 조만간 중국이 태평양에서 미군을 막아내기 위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 배치하려던 바로 그 모델이었으니까요. 중국은 지금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그들은 조만간 대만을 침공하여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들의 눈이 미군의 침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에서 단순히 마두로를 잡은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래에 벌일 전쟁의 시나리오 자체를 찢어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미군이 동원한 무기의 정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작전에 역설계된 미확인 비행물체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 법칙을 비웃는 듯한 소음 차단 기술, 그리고 레이더망을 투명하게 통과하는 차세대 무기 체계 말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과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은 이제 미국 앞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러시아의 상황도 처참합니다. 2026년 초 미국은 이미 대서양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 2척을 강제로 납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외교적 항의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분풀이성 포격뿐이었죠. 그리고 이번 카라카스 레이드를 통해 러시아는 자신들의 무기체계가 실전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전 세계에 강제 인증당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의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눈에 가시 갔던 마두로를 제거했고, 둘째, 중러의 군사기술이 허구였음을 증명했으며, 셋째, 대만 침공을 준비하던 중국의 손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도 상대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사적 승리는 달콤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베네수엘라의 내부 사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미국은 왜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야권 지도자 곤잘레스 우르티아를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는 걸까요? 왜 굳이 마두로의 부하였던 인물들과 손을 잡으려 하는 걸까요? 베네수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미국은 또 다른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은 황금의 향방, 그리고 다시 부활한 미국의 멀로주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손에 넣은 진짜 이유는 사실 지도상의 경계선을 넘어 더 깊은 땅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토록 위험한 작전을 감행하며 베네수엘라를 손에 넣으려 했을까요? 단순히 독재자를 심판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굶주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선물하기 위해서일까요? 안타깝게도 국제정치의 비정한 세계에서 그런 낭만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땅 밑에 잠든 3,030억 배럴의 검은 황금,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기름통 위에 앉아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 막대한 부는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2007년 후고 차베스가 미국의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의 자산을 강제로 몰수하고 국유화하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쫓겨났던 미국 석유 공룡들은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을 통해 그 빚을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을 하루 5천만 배럴까지 끌어올려 그 수익으로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열망하는 민주적 승리자 곤잘레스 우르티아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들은 마두로 체제의 2인자였던 델시 로드리게스와 손을 잡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민주주의보다 안정적인 통제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보다는 실리를 택한 이 차가운 결정은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석유조차도 이 거대한 전쟁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대미 타격 기지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에서 발사된 중국의 최신형 미사일들은 멕시코만 연안에 밀집된 미국의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중국의 전투기들이 카라카스 공항에서 이륙한다면 미국 본토의 심장부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선포했던 멀로주의의 21세기 부활입니다. 미국 대륙의 다른 대륙의 세력이 발을 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 서슬퍼런 선언은 이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이 느꼈던 그 실존적 공포가 2026년 베네수엘라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과 전쟁을 벌이기 전 자신들의 뒷뜰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거대한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주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를 묶어두었지만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석유시설은 복구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의 주머니는 채워지겠지만 무너진 인프라와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구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 나라를 거대한 방패로 삼은 것일까요? 주도권을 가졌다는 말은 결코 승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폭발을 불러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 그리고 이 거대한 도박의 결말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